이게 한국의 겨울이라고?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제 40년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요. 한국의 겨울을 본 외신 기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겨울을 보고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경력의 프랑스 사진가가 한국의 겨울 앞에서 왜 자신의 경력을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겨울 멋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겨울을 찍어온 사람입니다.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피오르드, 알프스의 새벽 설원, 시베리아에 침묵하는 자작나무 숲. 40년 동안 제 카메라 앞에는 언제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겨울들을 통해 유럽 3대 미술관을 순회했고 파리 예술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마르쉘, 당신은 왜 겨울만 찍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겨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벗겨지고 본질만 남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계획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2023년 가을, 파리의 제 작업실에서였습니다. 오랜 동료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장루이, 한국의 겨울은 어떤가? 아직 안 가봤지?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글쎄. 그곳은 너무 현대적이지 않나? 겨울 풍경이라는 게 있을까? 동료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효율의 나라, 속도의 나라. 제가 찾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와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겨울. 저는 62세였습니다. 이미 세계의 모든 유명한 겨울을 다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유럽, 동유럽, 캐나다, 심지어 남극까지. 그런데 아시아의 겨울은 일본 홋카이도 정도만 가봤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빈칸을 채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지우듯이 말입니다. 한국의 겨울을 한번 보고 역시 별거 없구나 하고 확인한 뒤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오만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차가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표지판, 안내방송, 심지어 사람들의 걸음걸이까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이곳은 시스템의 나라야.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네온 사인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아름답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종류의 아름다움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명동, 광화문, 청계천. 저는 유명하다는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의무감뿐이었습니다. 기록은 되겠지만 작품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가서 동료에게 뭐라고 말할지 벌써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깨끗하고 효율적이야. 하지만 영혼은 없어. 적어도 내 카메라가 원하는 건 아니야.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귀국 일정을 알아보려고요. 원래 2주 계획이었지만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띄워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사진작가입니다. 이틀이면 충분히 압니다. 어떤 곳이 제 작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려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62년을 살아온 인생의 본능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아주 희미한 감각.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들 사이로 어둠도 함께 있었습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의 골목, 불빛이 닿지 않는 강 건너편, 멀리 보이는 산의 윤곽.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어둠 속에는 뭐가 있을까? 셋째 날 아침 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지도도 보지 않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발이 가는 대로 북촌 방향으로 걷다가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옥들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예쁘긴 한데 그뿐이야.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옥이었지만 관광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사는 집. 담장 너머로 김치를 담그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놓인 항아리들. 그 항아리 위에 살짝 쌓인 눈.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항아리였습니다. 그냥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들어오라는 듯이. 저는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아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냥 계속 웃으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정과 손짓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김치야. 우리 집 김장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파인더를 통해 본 그 풍경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뭔가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항아리, 눈,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저는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고맙다고 몸짓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나오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건 단순히 김치를 보관하는 게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 정성, 기다림. 그리고 사랑. 호텔로 돌아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니,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제 40년 경력에서 본 적 없는 종류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 사진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귀국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뭔가 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저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찻집에 들어가 차를 주문했습니다. 주인은 중년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파리에서. 오, 파리. 좋은 곳이죠. 한국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한국은 천천히 봐야 보이는 나라예요. 그 말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천천히 봐야 보이는 나라.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봐야 보이는 나라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습니다. 보통은 첫눈에 압도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눈에는 현대적이고 빠르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골목 하나, 집 하나, 사람 하나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찻집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살았을까? 유럽의 겨울은 장엄했습니다. 알프스의 설원, 피오르드의 빙벽. 그것들은 한눈에 압도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면 저절로 명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빠르게 드러나는 아름다움만이 진짜 아름다움일까요?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제 확신이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눈이 내렸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걸었습니다. 종로, 을지로 그리고 익선동. 골목 구석구석을 걸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똑같은 풍경인데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달라진 걸까 아니면 이곳이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걸까? 정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카페에 들어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왜 이 사진들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거지? 저는 평생 아름다움은 시스템과 역사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의 성당, 고성, 오래된 거리들. 그것들은 수백 년의 시간이 만든 명백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대적이고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틈 사이에 뭔가 오래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프랑스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좀 더 있을 것 같아. 왜? 거기 좋아? 모르겠어. 그냥 뭔가 더 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듣는데? 맞았습니다. 저는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좋다, 저곳은 별로다.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빛들이 단순히 네온사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라는 것이, 그 어둠이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라는 것이.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클릭.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시작되는 소리처럼. 그날 아침 저는 예정에 없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6째 날이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밤새 쌓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붕들이, 거리가, 자동차들이 모두 하얀 이불을 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겨울을 찍어온 사람입니다.
눈은 제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알프스의 눈, 시베리아의 눈, 노르웨이의 눈. 모두 달랐고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양이 많아서? 아니었습니다. 알프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색깔이 특별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은 어디서나 하얗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획에 없던 외출이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호텔에서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보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흡음되었습니다. 눈이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 내린 서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명동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조용한 서울. 천천히 숨 쉬는 서울.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경복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경복궁은 며칠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관광객으로 가득했고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양의 궁전에 비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르사유, 윈저성, 상수시. 그것들과 비교하면 경복궁은 작고 소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입구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요. 저는 웃으며 표를 샀습니다. 눈 구경하러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세상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 본 경복궁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근정전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지붕, 하얀 마당, 그리고 그 위로 내리는 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베르사유와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구나. 베르사유는 웅장했습니다.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조용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붕의 곡선을 보세요. 그것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산의 능선처럼. 유럽의 궁전은 달랐습니다. 직선이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정복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붕의 곡선은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직원 한 분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저만의 발자국. 마치 이 궁궐을 혼자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근정전 앞 계단에 섰습니다. 올라가도 되는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눈이 조금 녹아 미끄러웠습니다. 난간을 잡으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얀 마당, 그 너머로 보이는 광화문, 그리고 멀리 북한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건물과 산이, 인간과 자연이.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담지? 40년 경력입니다. 수많은 풍경을 찍었습니다. 구도, 노출, 빛의 방향.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풍경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사진 기법들이 무력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분할 구도, 황금 비율, 대비,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그런 기법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0분, 20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뭔가가 변했습니다. 제 안에서 평생 저는 사진가였습니다. 세상을 보면 구도가 보였고 빛이 보였고 셔터 타이밍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제 카메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이 장소가, 이 고요함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이 바지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 풍경 소리, 눈 내리는 소리. 아니, 눈은 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찍어온 거지? 알프스의 설원을 찍을 때 저는 정복자였습니다. 자연을 제 프레임 안에 가두는 사람. 봐라, 내가 이 아름다움을 포착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건 오만이었다는 것을. 자연은 포착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회로 쪽으로 걸었습니다. 경회로는 연못 위에 지어진 누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지만 그때는 그냥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못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경회루가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연못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회루의 처마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음 위에 경회루가 반영되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위에 경회루, 아래에 경회루. 하나는 실제, 하나는 반영.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진짜인지도, 아니면 둘 다 허상인지도. 철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셔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알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날렸습니다.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정적. 그 순간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클릭. 그 소리가 얼음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이건 허락받은 거였습니다. 자연이, 이 장소가, 이 순간이 저를 허락한 겁니다. 제가 통제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일부가 된 겁니다. 평생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구도를 잡고 빛을 조절하고 모든 것을 제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그게 전문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더 진실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얘졌습니다. 색이 사라졌습니다. 윤곽도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본질이 보였습니다. 건물, 나무, 물, 하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저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는 한국을 현대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새로운.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주 깊은 것. 그것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태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있었습니다. 철학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어떻게 자연과 관계 맺는가? 서양은 자연을 정복했습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자연을 주변으로 밀어냈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 계몽주의 산업혁명.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연도 주변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건물은 산을 흉내냈고 지붕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고 마당은 땅과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존했습니다. 비움.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양 건축은 채웠습니다. 장식으로, 조각으로, 화려함으로. 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하지만 이곳은 비웠습니다. 마당은 비어 있었고 벽은 단순했고 색은 절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움이 더 강렬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비움은 가능성이야. 채워진 것은 완결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움은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도 바람도 빛도 그리고 생각도. 이 텅 빈 마당에 서자 제 생각도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확신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움은 웅장함에서 나온다는 믿음. 예술은 인간의 창조다는 오만. 겨울은 죽음이다는 편견.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주신 귤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먹지 않고. 왜 안 먹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 항아리, 그 따뜻한 미소. 귤 껍질을 벗겼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신선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즙이 터졌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쉬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눈 내리는 경회로 앞에서 귤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조각씩.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귤도 누군가 키운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린 사람. 할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귤 한 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결과만 봤습니다. 완성된 사진, 완성된 작품, 완성된 건물. 하지만 그 과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한국에서 보는 모든 것에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아리에는 겨울을 준비한 시간이, 한옥에는 대를 이어 살아온 역사가, 골목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모든 것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과정이었습니다. 서양에서 겨울은 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계절. 하지만 여기서 겨울은 준비였습니다. 다음을 위한, 봄을 위한. 김장 항아리가 그랬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 덮인 지붕도 그랬습니다. 눈을 견디는 게 아니라 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람과 자연과 시간이. 저는 마지막 귤 조각을 먹고 껍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함부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에서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마음. 포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경회로 연못, 눈.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저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빛이 눈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세상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경복궁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시렸습니다. 몇 시간을 서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안에 뭔가 더 큰 것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광화문을 나와 거리를 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눈을 치우는 노인, 손을 잡고 걷는 연인. 모두가 이 도시의 일부였고, 이 순간의 일부였고, 이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저도 그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니,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어떤 사진과도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노출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저, 깨닫고 있는 저, 무너지고 있는 저. 그리고 동시에 태어나고 있는 저.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파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원래 계획대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하지만 그게 맞을까요?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그냥 묻어두고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좋은 사진이 아니었다는 것. 이건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제 예술에, 제 세계관에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62세에 모든 걸 다시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치 처음 카메라를 잡았을 때처럼,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때처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응.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경험했어. 뭔데?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내가 알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둘 다일 거야. 언제 돌아와? 그것도 모르겠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뭐가? 이 여행이.
아니, 이 변화가.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해. 당신한테 필요한 시간만큼. 고마워. 그리고 장루이. 응? 가끔은 틀려도 괜찮아. 그게 우릴 성장시키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 그 말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틀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전문가니까, 경력자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틀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눈 내린 아침 경복궁, 근정전 경회로.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것들. 비움, 조화, 공존, 과정.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는 것을. 사진가로서의 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제가 변화한 날.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회로가 보였습니다. 눈 내리는 연못, 반영된 누각, 그리고 그 고요함. 저는 그 이미지를 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제가 카메라 없이 서 있는 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깊게.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7째 날.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증언할까요? 한국의 아름다움.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화의 가능성이었습니다. 62세에도 40년 경력에도 모든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 저는 옷을 입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에 부딪혔습니다. 눈 위에 반사된 빛. 너무 밝아서 눈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고통스럽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진실처럼. 저는 그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는 여전히 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찍을 게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사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필요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8째 날 저는 북촌으로 다시 갔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목적 없이 한옥들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노란빛. 그 빛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시끄러운 도시라고 생각했었지. 처음 왔을 때 그랬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광고 방송. 모든 것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서울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들은 그 소음 속에서도 조용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낮춘 공간. 그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그건 비어있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조용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소리를 낮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낮은 담장, 좁은 골목,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폭. 모든 것이 크게 말하지 않기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 틈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삶이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아침, 누군가의 저녁, 누군가의 일상. 저는 40년 동안 비일상을 찍어왔습니다. 특별한 순간, 극적인 풍경. 하지만 지금은 일상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할머니 한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 전 항아리를 보여주셨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이 녹아서 윗부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서니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바닥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이야.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습니다.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엉덩이부터 다리 그리고 등까지 몸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의 난방은 달랐습니다. 라디에이터, 벽난로. 그것들은 한 곳에서 열을 뿜어냈습니다. 그 앞은 뜨겁고 뒤는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균일했습니다. 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배려야. 바닥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 어린아이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노는 아이들. 노인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허리 굽혀 앉아야 하는 어르신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 유럽의 건축은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웅장한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하지만 이건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옥수수차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맛으로 알았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방안을 봤습니다. 소박했습니다. 장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아마 몇십 년 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시선을 따라가시며 그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슬프지 않은 목소리로.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게 제 가족이에요. 이제 다들 없지만 여전히 함께 있어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함, 환대,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나중에 한국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느낌을 뭐라고 하냐고.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이요. 정?
네. 그게 뭐죠?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프랑스어로 번역이 안 될 거예요. 시도해 보세요. 사랑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고 유대감도 아니고 그 모든 게 섞인 건데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아닌. 친구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정이에요. 느껴야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건 한국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귤을 주던 할머니에게도 차를 권하던 찻집 주인에게도 길을 물었을 때 직접 데려다 주던 청년에게도 모두에게 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올 때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대문까지 배웅하셨습니다. 저는 골목을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냥 낯선 외국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간 사람.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따뜻한 방, 차, 그리고 시간.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거기는 예의였습니다. 정중하게, 정확하게. 하지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온기, 침묵, 그런 것들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은 순간이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미소, 따뜻한 바닥, 차 향기. 모두 제 안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메모리가 아니라 제 기억 속에. 그리고 그게 더 진짜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달라졌어. 뭐가? 얼굴이, 표정이, 뭔가, 부드러워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응.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맞았습니다. 저는 뭔가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오만 편견, 확신. 그리고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왔습니다. 겸손, 개방성, 그리고 집에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약 300장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며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30장을 골랐습니다. 그중 몇 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서울, 겨울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죠? 겨울 사진인데 춥지 않네요. 마르쉘 선생님 사진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달라졌어. 내가 달라졌으니까. 며칠 후 프랑스 일간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관광청에서 의뢰받으신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을 긍정적으로 담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담은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늘 비판적인 시선으로 유명하셨잖아요. 비판적이었던 게 아니라 닫혀 있었던 거였어요.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신가요? 저는 제가 아는 것만 보려고 했어요. 제 기준에 맞는 것만 아름답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요?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웠거든요. 제가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더 커졌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전시를 해야 할까? 이 사진들은 개인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제 변화의 기록. 그걸 대중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전시 제안 들어왔어. 좋잖아. 근데 이 사진들은 좀 달라. 어떻게? 이건 작품이 아니라 고백이야. 아내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백은 들려줘야 의미가 있잖아. 맞았습니다. 저는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서울, 겨울, 솔, 윈터. 오프닝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료 사진가들, 비평가들, 학생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 그들은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 비평가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쉘, 당신 사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전엔 차가웠어요. 아름답지만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따뜻해요. 겨울 사진인데요. 알아요. 그게 더 신기해요. 겨울인데 따뜻하다니.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사진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라기보다는 증언이에요. 증언이요? 네.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무엇을 증언하시는 건가요? 다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아름다움이요. 전시는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매일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합니다. 더요? 사진은 표면만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그 안에 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한 노부부가 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들을 보시더니 할머니를 보셨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국 가볼까?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왜 안 돼? 저 사진 속 사람도 나이 많아 보이던데.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가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천천히 보세요. 급하게 보면 안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저는 다시 강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구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습니다. 구도, 노출, 빛. 그런 건 중요합니다.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교수님? 마음입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은 기술이 아닙니다. 도구도 아니고요. 사진은 대화입니다. 세상과의 대화. 대화요?
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게 사진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좋은 사진은 나올 수 없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언제 그걸 깨달으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62세예요. 한 달 전.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늦었죠? 아니요, 교수님.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40년 동안 틀렸으니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게 다행입니다. 모르고 계속 갔으면 진짜 아름다움을 영영 놓칠 뻔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가세요. 뭘 봐야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열려 있으세요. 그러면 한국이 스스로 보여줄 겁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저는 빈 강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겨울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에펠탑, 센강, 오래된 건물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답구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서열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이유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증언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사진작가로 한국에 갔다가 학생이 되어 돌아왔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항아리, 경회루의 고요, 온돌의 온기, 정이라는 단어. 모든 것을 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내가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써? 응. 끝나지가 않아. 뭘 쓰는데? 증언. 아내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글을 쓰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계속 써. 이건 중요한 것 같아. 저는 계속 썼습니다. 며칠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의 에세이.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증언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한국 전문가가 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증언자입니다. 차이가 뭔가요? 전문가는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증언자는 경험한 사람이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경험은 가슴에 있으니까요.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에 대해 말한다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준비한 첫 문장.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계속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누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몰랐던 것들을요. 여러분에게 한국은 일상입니다. 당연한 것들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계시였습니다. 항아리, 온돌, 처마의 곡선. 여러분에게는 그냥 생활이지만 저에게는 철학이었어요. 청중 중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한 건 가르쳐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해 주셔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 모습이 저를 바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건물도 아름답고 풍경도 좋았지만 결국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사람이었어요. 귤을 주시던 할머니, 차를 내주시던 주인, 길을 가르쳐 주던 청년. 모두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박수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 선생님은 다시 한국에 오실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오죠. 언제요? 모릅니다. 하지만 곧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 할머니였습니다. 항아리를 보여주시고 귤을 주시고 온돌방에 앉게 해주셨던 바로 그분. 저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책 봤어요.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언제 우리 집에 또 올래요? 이번엔 밥 먹고 가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북촌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항아리들은 여전히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변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천천히 흐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균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면서도 천천히 걷는 법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지키는 법을.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더 이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존재하던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다는 것을.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항아리의 온기, 경회루의 고요, 할머니의 미소, 정이라는 느낌. 모두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저는 바뀌었습니다. 더 나은 사진작가가 되었다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열린, 더 겸손한, 더 감사할 줄 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단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건 이겁니다. 한국은 설명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청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62세에 늦었을까요? 아니요. 정확히 맞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분의 문화에, 여러분의 정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꿔주셔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